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4,100선을 회복한 코스피를 따라서 5거래일 만에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해준 수요일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각 종목별로 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전력, 두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먼저 한국전력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살짝 매도가 나오면서 고점 부근에서 좀 쉬기는 했는데요. 이 쉼이 기회일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한국전력은 새로운 세상, 즉 AI 시대에 가장 걸맞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인데요.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투자 그리고 한미 원전 협력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시대에 또 알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사실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재미없는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가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어떤 회사가 어떤 뭔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재미없어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 에이펙에서 엔비디아 칩 26만 개 받기로 했는데 이 26만 개를 다 데이터 센터에 넣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원전 한 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데이터 센터가 정말 전기 먹는 하마라는 게 전 세계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발전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전기를 공급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도 일단 한전이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다시 이제 재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횡포를 부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전력을 필요한 전력을 공급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저유가, 에너지 가격 하락을 계속 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내년에까지 해서 오펙이 상반기까지 해서 약간 감산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유가가 엄청 폭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낮은 유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가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 와서 발전을 하는 것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발전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전기가 뭐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지만 최대 성수기 여름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지만 겨울에도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집에서의 기본 난방은 가스 보일러로 하겠지만 그 외에 전기 난로, 매트 쓰잖아요. 네, 전기 매트, 전기 난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유로 등유를 썼던 제품들이 다 전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 겨울에도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전력의 실적은 어쨌든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약간 공공요금 가격 인상이 조금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동안 이제 배당을 못했어요. 한국전력이 배당을 못했는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 이런 추세를 본다라면
배당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배당을 해라 정책을 그러네요. 피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배당을 안 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제 다시 이제 배당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은 또 부채를 좀 많이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채가 많기도 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고속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만 하더라도 한국전력의 주가가 100% 올라왔어요. 이 재미없는, 이 무거운 주식이라는 회사가 네. 100% 올라왔는데, 저는 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전력은 뭐 필수이기 때문에 올해 100% 올라왔지만 이제 시작점에 왔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박철순 요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딱 내일 실적 발표네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 뭐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작년까지는 사실 적자가 너무나도 지속이 됐던 기업이지만 이제는 뭐 전력 가격 인상이라든지 전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투자 확대와 그리고 요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적으로 봤을 때 송배전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전력도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전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전기 가격을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역시나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원재료 가격이 줄어들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좋은 거잖아요. 네. 일단 유가가 지금 연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초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런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마진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의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글로벌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당분간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성에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은 지금 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이잖아요. 일단 전력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전 설계에 대한 어떤 기술은 있지만 사실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중국과 계속 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지금 믿을 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제로 이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한수원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그다음에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생산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한수원과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력, 그로 인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당 매력은 항상 뭐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네.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분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14조가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7조 후반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도별로도 지금 성장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주가 상승에 베팅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네. 외국인들이 한 130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한 67만 주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뭐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 영향도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좀 사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너무 많이 수급이 쏠렸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은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한 45,000원 선으로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인 뭐 전력 쪽에서는 이제 전기료 인상한다면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살아있고 자회사인 원전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의 좀 의견도 들어볼게요. 가격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AI 뭐 데이터 센터 하면 반도체나 뭐 전력 다른 종목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한국전력과 좀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한국전력의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배정할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인가요? 충분히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다르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뭐 효성중공업이 초여름인가에 100만 원 돌파하고 지금 200만 원 돌파했어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원 황제주 이제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들이고,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만큼의 어떤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네. 이 회사가 5월 하루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게 주가가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한 3, 40년 동안 이 연봉 차트입니다. 뭐 한 5만 원 가면은 빠지는데 또 한 2만 원 이하에 오면은 또 5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이어왔는데 네. 올해 단 1년 만에 이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럼 이 얘기는, 이 시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시작을 한다.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까지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무래도 공공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은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는 덜 했지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전 충분히 더 많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냥 조금 손해 본다 생각하고 조금씩 전 사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증시가 다시 뭐 3,000포인트, 2,500포인트로 푹푹 꺼질 가능성은 거의 당분간은 최소 한 6개월, 9개월 이내에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뭐 4,500, 5,000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 감안하면 지금 한국전력의 시가총액 30조밖에 안 되거든요. 오, 네. 올해 영업이익만 계산해도 이미 시가총액의 절반을 영업이익으로 얻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붙어버리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간 보여줬던 2만 원에서 5만 원대 그 박스권 움직임을 올해 1년 만에 좀 뚫어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AI 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었죠. 외국인이 이번 주 꾸준히 사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도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대형 주체들의 수급은 어떤 시그널이라 봐야 하는 걸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세의 시작점에 놓여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금 가격대 오면은 더 갈 거라 말씀드렸는데 못 갔었는데 네. 역시 또 지금 가격대에서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램시마이스시라든지 고마진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고마진 제품 판매 호조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참 그 박스권에 갇힌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먼저 이 고마진 제품으로의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제품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관세 충격에 대해서 많은 섹터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기업입니다. 일단은 관세가 부과가 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재고 같은 것들을 미리 미국에다 보내놓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로 선제적인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일단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일단 관세 충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특히나 지금 인수했던 이 일라이릴리 공장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가동이 가능하고 고용 승계도 어느 정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바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26년도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 공장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들도 만들겠지만 CMO 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 사업 쪽에서의 어떤 성장도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역대 최대 실적들을 기록을 했지만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1조 26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1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앞서 그 종목 한 줄평으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마진 제품들의 판매 대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시마 SC도 있지만 베그젤마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고마진 팔면 팔수록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늘면서 수익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 고마진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동사의 실적을 견인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때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스토보클로 오센빌트와 그다음에 옴니클로 이 두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벌써 올해 3분기에 출시를 했는데 매출이 벌써 판매 첫 분기에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신제품들 효과까지도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이 3분기 때 이 실적 새로 출시했던 신제품이 없어도 사실상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앞으로 중장기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신제품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마진 제품의 플러스 신제품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비용들이 좀 발생했던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강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는 뭐 ADC 쪽도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요 학회가 뭐가 있었냐면 ADC 컨퍼런스인 이 월드 ADC 2025가 있었어요. 여기서 신제품, 신약 파이프라인 두 가지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ADC 관련된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항체약물 접합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로는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네. 이 회사도 이제 이 테마에도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ADC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CDMO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ADC라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도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네. 샀더라고요. 뭔 의미가 있는 걸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는 진짜 20만 원 뚫을 수 있을까요? 뚫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4년도에 합병하고 나서 진짜 지긋지긋한 박스권 네. 2년 동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계속 신고가를 낼 때 좀 못 갔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소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셀트리온밖에 살만한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쵸. 없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이제 정지라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거래 정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오라서 다 같은 바이오는 아니잖아요. 뭐 CDMO도 있고 램시마 제네릭을 하는 회사도 있고 뭐 ADC 플랫폼 회사도 있고 또 비만 이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 빼고 이제 딱 램시마 쪽을 보려고 하면 셀트리온밖에 없다라는 거 선택지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 특히 외국인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것도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그 빈집털이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셀트리온의 매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셀트리온 하면은 참 지긋지긋하게 이제 공매도가 떠오르죠. 네. 공매도 항상 1위 기업으로 주가가 못 가기도 하고 서정지 회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랑 싸우겠다 하면서 진짜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매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염없이 주식을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조금 본질적인 가치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이지 본질적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릴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쉽게 나올 수가 없고 또 지금처럼 이제 장기 박스권 상단을 이제 아직 돌파한 건 아닙니다. 네. 또 돌파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또 돌파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돌파를 한다.
근데 공매도 잔고가 많다. 그럼 어떤 게 일어나냐면 또 숏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죠.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환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오히려 그게 또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본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램시마 관련해서 전 세계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유럽, 일본 점유율 1위가 뭐 한두 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 영업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제품들이 이제 제형, SC 제형으로 전환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고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주목받은 건데 미국 공장이죠. 미국 공장을 좀 인수를 좀 하면서 생산 시설이 좀 다변화되면서 관세 관련돼서 어떤 리스크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해소를 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의약품 관세 어떻게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셀트리온은 관계가 없죠. 그 공장이 아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근데 이 말을 제가 항상 들여와서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19만 원 돌파의 기대감 높다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20만 원 그 이상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관세 리스크도 없고 실적도 너무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눌리는지 참 답답한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야 좀 빛을 보면서 19만 원, 20만 원 선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철순 요원의 좀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많이 매도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 또 밀릴까봐 걱정이 돼서 이게 신규 접근을 해야 하나라는 좀 고민도 들긴 하는데 네. 지금 잘 올라가는 뭐 알테오젠이나 다른 종목을 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좀 묵직한 셀트리온을 담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고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수급도 굉장히 지금 쏠림 현상이 마침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지금 가격대에 올라오면 맨날 밀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지금 오늘 보면은 정규 시장 기준으로 18만 2,900원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정도 선에 오면 보통 공매도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였고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매수세가 오랜만에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일단 당연히 올해 고점은 뚫는다고 보고 있고 21만 원 정도까지 한번 룸을 열어놓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17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만 원과 17만 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네. 셀트리온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 매력은 충분하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오늘 뭐 에이벨 바이오부터 해서 이제 오스코텍이나 보로노이나 다른 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 대비 그래도 셀트리온을 고를 만한 매력이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셀트리온의 매력은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워낙에 이제 그들 기업은 주가가 잘 가고 있었던 탄력이 너무 탄력이 좋아서, 좋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좀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게 워낙에 바이오 시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작은 주스 하나만으로도 그냥 개별 종목이 하루에도 뭐 20%씩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젠백스 보면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난 두렵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딱 이 변동성을 난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단 한 16만 원, 17만 원, 5만 원 다시 또 한 18만 원, 19만 원까지 언제든지 반등을 주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또 안정성을 좀 추구하신다라면 셀트리온만한 또 선택지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뭐 바이오텍 대비 탄력도는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바이오 하나 고르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트리온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슈가 있어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증권, 두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먼저 삼성증권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3분
4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요. 여기에다 배당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매력을 가진 회사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봐야 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증권주 보실 때는 증시를 많이 보시는데 증시는 쉽게 안 꺾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증권주, 당연히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섹터인데요. 증시 호황, 수혜 지속이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4,000p, 5,000p 다들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증시 호황에는 무조건 증권주 하나 담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유창희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삼성증권 쓰세요? 저는 대신증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키움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면서 그 종목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 좀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증권주가 꼭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상당 점유율이 제일 높은 키움증권 계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네요. 저는 그게 안 맞으니까 HTS가 대신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대신을 쓰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주거래 증권사도 따르고 있긴 해요. 근데 좀 대형 증권사들은 저희 같은 소위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기업들 투자자 중심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굵직굵직한 자금 운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 관련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위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큰 손들 VIP 고객이라고 하시죠. 큰 손들의 고객들이 또 대부분 큰 증권사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옛날부터 사용해 오셨고 또 삼성이니까 그런 것도 있죠. 네. 삼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쨌든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또 익숙한 증권사들이 또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계속 높은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증권사 이렇게 보시면 개인 투자자 브로커리지 매매 수수료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안 커요, 그거는. 왜냐면 다들 저희도 매일경제TV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 수수료. 네. 혹은 신규 가입하면 몇 달 동안 몇 달러 줍니다. 무료, 네. 수수료 무료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증권사들이 진짜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영업 매출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은 신용, 융자, 이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증권사들은 사실은 이제 IPO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법인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연금 같은 경우도 주식형 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운영하는 게 수수료가 되게 쏠쏠하죠.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펀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펀드 가입자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또 관련된 수입 수수료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IPO가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 특히 대형 IPO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증권사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도 엄청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이익 매출 증가는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입니다. 채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달엔 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럼 채권 관련된 투자 평가 이익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증권사한테는 금리 인하가 단순하게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지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상당 부분 투자를 많이 해온 채권 가격의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상법 개정이죠. 지금 3차 상법 개정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5%대로 이제 세금을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증권사들은 배당을 많이 하기로 항상 유명한 업종인데 그 중에서 삼성증권은 또 그 중에서도 배당을 또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슬 증권주들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매력을 느끼면서 또 큰 손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면 그동안 삼성증권이 좀 못 가고 있었어요.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금융투자,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때 삼성증권 못 움직였는데 오늘 실적 확인시켜주고 올라오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박철순 의원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증권주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성증권이 특별히 가진 또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전반적인 증권주들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래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브로커리지 마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뭐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나왔지만 지금 10월 달 들어서 거래대금을 봤더니 일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3조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했을 때 거의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마진은 오히려 4분기 들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4분기 때 브로커리지 마진 급증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다들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시가 호조로 보이다 보니까 앞서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품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 상품 같은 경우에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 기대감도 앞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때 역시나 이런 금융상품 판매 수익이 또 증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클래시스라든지 부산 도시가스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인수금융 수수료로 약 한 200억 원 정도 이익을 발생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IB 수수료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IB 쪽 사업부의 어떤 매출 증가도 지금 동사의 실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IB라든지 기타 수수료 부문에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 원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IB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배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가 지금 3년에서 한 5년 정도 배당 성향을 한 50%를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법 개정안 나온 이후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 5% 이상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겠지만 배당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전 부분이 모두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한쪽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 사업부가 대부분 다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더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역시나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한 0.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 말에 이제 발행어음 사업 관련된 인가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 자본이 이제 8조 원까지 이제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에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합투자계좌죠 IMA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한투나 미래에셋, NH만 보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삼성도 IMA 관련 사업을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유창희 의원과 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위로 50% 열려있다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눈높이를 좀 어디까지 더 높여봐도 될지도 궁금하고 손절 라인은 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사실은 증권주들은 손절 라인을 굳이 잡아야 되나? 잡는다라면 지난 이제 8월 달 저점 뭐 삼성증권을 친다 그러면 한 7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대량의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큰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난 정말 짧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가가 안 무너지면 됩니다. 오늘 시가가 78,000원인데 이 자리만 안 무너진다라면 전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8,000원, 7만 원만 안 무너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연말 빠르면 연말까지는 해서는 저는 1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증시가 뭐 꺾이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10만 원 정도까지는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8,000원에서 뭐 7만 원 구간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으실 분들은 잡으셔도 되겠지만 사실 올해 연말까지 10만 원도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란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박철순 요원의 좀 전략도 들어볼게요. 손절가는 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크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손절 라인은 75,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 만들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일단은 뭐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앞서도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증시는 초호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추운 기간 동안은 삼성증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워질 땐 배당주, 배당 매력도 있는 삼성증권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장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애프터마켓에서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뉴진스 전원이 다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슈 내일장에 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복귀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또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뭐 BTS에 대한 어떤 복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뉴진스까지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 IP 복귀로 실적 전망치 상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뭐 충분히 30만 원 선까지는 다들 봤었는데 사실 이게 예상치 않게 뉴진스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속보 관련해서는 아직 뭐 하이브 측에서 입장이 확실히 나온 게 없어서 또 약간은 불안하기도 한데 어떨까요? 일단은 뉴진스가 복귀를 하면은 너무 좋겠죠.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고 워낙 팬덤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훨씬 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입니다. 다만 일단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크로스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잠시 주변 분들도 물어봤더니 한 멤버는 지금 남극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적극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더 비중을 강하게 넣고 지금은 좀 일부 자금만 좀 넣어놓는 게 조금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뉴진스가 복귀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그걸 제외하고라도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3분기 같은 경우가 사실 일회성 쇼크가 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실적 쇼크가 났는데 이거를 열어봤더니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일단 하이브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신인 아티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데뷔 비용으로 약 4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북미 사업 구조도 좀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한 400억 원대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쇼크가 났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한 422억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보다 많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지 계속적으로 뭐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이 사실 영업이익이 한 378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이유들. 물론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 눈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공연이라든지 MD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BTS는 아직 복귀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세븐틴이라든지 TXT라든지 글로벌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아주
팬덤이 두꺼운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음원 매출들, 그다음에 MD 매출들, 공연 매출까지 성장을 하면서 일단 실적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규모가 늘다 보니까 지금 공연 매출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30%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BTS라든지 이런 주요 IP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 더 공연 수익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660만 명까지 어제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BTS가 컴백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고정 유저들의 어떤 활동을 더 극대화시키는 매개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TS가 더 활동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위버스 쪽 플랫폼 매출도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중국의 뭐 QQ라든지 아니면은 티몰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IP가 복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BTS가 드디어 완전체로 내년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엄청난 음원, 음반, 그리고 MD 매출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하이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신인 아티스트들을 많이 육성을 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나왔던 캐치아이 같은 경우는요. 1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서 핫백 차트 37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미 신인상 후보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신인 아티스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제 팬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리고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산토스 브라보스라는 남미 보이그룹도 있는데요. 이 그룹도 데뷔 공연 1만석을 매진시킬 정도로 상당히 강한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 보이그룹이 N팀이 있는데 N팀 저로 함께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이 N팀이라는 그룹 자체도 상당히 지금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동 미니 앨범 1집 초동 판매량이 122만 장이 나왔어요. 신인 아티스트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신인 육성 프로젝트가 실제로 굉장히 큰 성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연차 아티스트들은 중장기적인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성장 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엔터준의 하이브의 매력은 당연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공식 보도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금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뉴진스 돌아오는 거 기대하셨어요? 기대 못했죠. 기대 못했어요.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거를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이분들도 그냥 마냥 이러고만 전혀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소송에서 전속 계약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복귀를 해서 활동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뭔가를 새로운 그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날개 두 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BTS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BTS가 내년에 이제 65회 정도 조금 더 공연을 할 거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최소 60회에서 한 70회 정도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마 뉴진스 같은 경우도 BTS만큼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이제 뭐 복귀하고 뭐하고 하면은 공연이라는 게 내일 당장 뚝딱 잡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뭐 30회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또 거기다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큰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연차 아티스트들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감안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주가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서로 앙금은 뭐 좀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것은 또 어떻게 발전해 가냐에 따라서 해소가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이제 실적 약간 실망감으로 하이브만 빠진 건 아니에요. 네. 모든 엔터주들이 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일 잘 버티고 있는 건 또 하이브예요. 뭐 YG 엔터, 뭐 SM 보면 주가가 진짜 처참하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는 최근에 좀 조정은 나왔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이 뉴스가 확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엔터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이 될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뭐 방탄만 기대하다가 또 갑자기 굴러온 또 새로운 IP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 전략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30만 원 선을 좀 넥스트레이드에서 돌파를 하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세를 다시 따라잡아도 될까요? 뭐 일단은 내일 흐름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적극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한 7만 원 정도가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뉴진스 복귀가 100% 확정이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일 간다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아직은 조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난리 나겠죠. 네. 뭐 바로 뭐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올라온 거 마이너스 8%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 그러면 내일 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내일 만약에 조금 빠진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뭐 바로 가진 않겠지만 저는 상당히 빠르게 연말까지 해가지고 4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뉴진스라는 아티스트 자체의 어떤 그 상징성이라는 게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뭐 이 내년에 대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매출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현재 하이브의 주가는 최소한 한 10에서 한 15%는 더 바로 레벨업 될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일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기 박철순 요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이 뉴진스 문제가 가장 또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적극적인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확정이 아직 아니니까 네. 일단은 일부 비중만 일단은 조금씩 분할로 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진스 이슈가 아니더라도 200일선 부분에서는 계속 반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200일선에서 밑꼬리 달고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난 고점이죠. 한 3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하시고 접근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한 27만 원 정도 전저점 부분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7만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전자,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먼저 LG전자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북미 차량 조명 사업을 강화하는 등 이 고객사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 전장에 힘을 강하게 싣고 있는 LG전자인데요. 모멘텀 어느 정도로 봐도 될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체질 개선이 기대가 되는 LG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이죠. 2026년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두산전자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LG전자가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삼성하고 두산, 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들은 첨단 반도체고 LG전자는 그래도 정말 전장이나 이제 차 쪽으로 막 힘을 싣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첨단 제품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이제 떨어져 있죠. 어쨌든 여전히 LG전자면 이제 가전이라는 회사로 주목을 받으니까요. 사실은 그동안 LG전자가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항상 실적 발표하면은 이 정도면 선방했다,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서프라이즈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냥 줄곧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한 20만 원까지 가던 주가가 작년 그러니까 5월 초 같은 경우는 6만 원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관세 위협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 체질 변화인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가전제품이 워낙에 이제 고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덥석덥석 뭐 카드 할부로도 사지 못하고 약간 렌트 형식으로 리스 형식으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독 형식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점은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LG전자가 먼저 시행을 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꾸준하게 현금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인데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까 전기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또 네. 발열이 발열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냉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LG전자뿐이 아니죠.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이쪽 시장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LG전자 하면 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맛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냉각 쿨링 시스템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계약도 몇 건 따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에서의 어떤 확장이 LG전자한테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AI 솔루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도 뭐 좀 일부 로봇주들이 LG전자 픽 받은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당장 어떤 영업이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고요. 사실 LG그룹이 전장 사업 부분에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 왔어요. 네.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 뭐 LG 이노텍 모두 이쪽 관련해서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쪽 부분에서도 계속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어찌됐든 LG전자가 이번에 주가가 한번 터닝을 시작한 거는 이제 인도 네. IPO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왔었고 보통 이게 끝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 상장 이후로도 크게 다시 빠지지 않고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이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사실 94,800원대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 준 자리거든요. 네. 여기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크게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달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거고 뭐 이 자리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일단은 1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테오젠이었죠. 코스피 시작으로 이전 상장을 위해서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벤트 전후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멘텀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새로운 둥지를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추가 기술 이전 기대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빌 바이오 뜨고 다들 알테오젠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리가켄 바이오냐 알테오젠이냐 누가 먼저냐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어떠세요? 사실 오늘 이 종목은 추천주로 갖고 나올까 또 고민했을 정도로 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3대장 플랫폼 주계는 사실 ABL 바이오가 이슈가 있었죠. 기술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리카켄 바이오가 그 뒤를 따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아무래도 가장 또 무거운 종목이고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한 7%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갭상승 출발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고점 또 뚫고 최고가 경신이 정규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SC 제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맥주사 제형의 치료제를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빅파마들이 사실 많은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이 특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복제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SC 제형으로 변화를 시켜서 생애 주기를 늘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약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파마들과 SC 제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연내에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업계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내 1에서 2회 정도 만약에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세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머크사이 키트로다라는 이 치료제의 SG 제형을 이 회사가 개발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FDA 승인이 완료가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로열티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키트로다 제품 자체가 사실 전 세계 의약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SG 제형도 굉장히 많이 팔리겠죠.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분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는 알테오젠은 역시나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G 제형을 통해서 이제 ADC 쪽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ADC 플랫폼 쪽과도 이제 협력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지금 판명이 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ADC 시장 확장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는 게 알테오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뭐 주총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이전 상장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재평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알테오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55만 원 선까지 또 어느새 올라왔거든요. 네. 전고점이 56만 원이라 신규진님은 좀 기다려야겠죠?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물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단계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반기 때는 제약바이오 뭐 학회들도 많고 금리나 수재 주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던 뭐 7%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알테오젠 쪽으로 내일 수급도 충분히 유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다만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 왜?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본다고 하면 올해 말까지 해서 한 70만 원대까지 한번 열어놓고 한번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50만 원으로 전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로 그래도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0만 원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제 유창희 의원의 종목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10월 16일에 매수했던 KC텍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예상하면서 수익률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할까요? 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가 움직일 때 못 움직였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고점 돌파를 이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5만 원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의 종목이에요. 이 넷마블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 좀 기대보다는 아쉽더라고요, 반응이. 네, 일단 지금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3거래일 정도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스타 2025가 드디어 내일부터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의 차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게임주 내에서 가장 신작을 많이 발표했고 그 신작들이 연이어서 흥행을 하고 있는 기업은 넷마블이 거의 유의할 정도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였죠. 저는 67,000원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적용도 가능한 가격 구간이니까요. 아마 67,000원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엔 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유창희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지니너스라는 회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3빌리언이라는 유전체 분석 회사를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 회사도 암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진단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좀 올라온 것은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암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 뭐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인텔리메드 이 제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국내 기업하고 좀 계약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얘기가 있고 또 일본이라든지 이런 자회사의 어떤 매출 성장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한번 갔었다가 네.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큰 거래량 그러니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보기 드물 정도의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 그 6월 달 고점 때 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오늘 한번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1,89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박철순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일동제약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가 같습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작 기대감이 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 1상 결과가 나왔는데 체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근육량은 늘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역시나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도 관심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쟁사 중에 턴스 파마슈티커스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임상 2상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베나다파립이라고 해서 이 항암제에 관련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지금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내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2상이 끝나면 당연히 3상까지 가겠죠. 그 이후에 상용화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베나다파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미 이 부분에서도 러시아라든지 아랍 쪽과 이제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했을 정도로 이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메세라 인수를 이제 화이자가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노보 노디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M&A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일동제약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대 최고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두 달 전이었죠. 9월달 고점 부분입니다. 3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전략 많이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